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의 이창수입니다. 저하고 이상경 교수가 같이 이 연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상경 교수께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발제보다는 두 번째 발제를 하는 그 세 분의 연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발제의 발표를 한 서울시립대의 강명구 교수께서 이 공정도시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상경 교수가 발표를 해야 되나 오늘 이 학술대회를 총괄하는 학술위원장인 몫으로 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좀 예, 도시라는 개념, 공정도시라는 개념을 개념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살펴보고서요. 문제는 이 공정도시라는 개념이 그간에 오늘 최병선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에서 이 공정도시라는 개념이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때의 이상적인 도시 개념으로 정립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갈 몫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공정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 공정도시를 앞으로 연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개념으로 이 발제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요. 우리나라 헌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에 대해서는 이용, 개발, 보존이라는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우리 국토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 아니면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주거권을 확보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실은 현재의 87년에 만든 현행 헌법이 만약에 변경돼야 된다면 변경이 되면은 이 구절은 반드시 바꿔야 될 구절입니다. 이런 주택개발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해서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은 도시 공간 구조가 아니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택만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친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든지 산 위에다가 나무 대신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이 다 정당화됐던 것이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터로 올바른 삼터로 지속 가능한 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결정되는 것이지 주택만 공급하면 선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 구조를 저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도시는 적어도 주택만 공급하면 된다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대 21세기의 법입니다. 조금 전에 헌법은 20세기의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기본법 이것도 21세기의 법이죠. 여기 보면은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옛날에 20세기에는 도시계획법이었고 21세기에는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보면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 딱딱한 법률이 우리의 철학적인 용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법은 매우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도시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마지막에 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이라는 것을
도시라는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란 무엇인가는 우리 국토 전체입니다. 우리의 삼터를 국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 공간계획 분야의 최고의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영문 이름이 코리안 리서치 인스티튜트 포 휴먼 세틀먼트입니다. 인간 정주지를 위해서 설립한 국책연구기관, 그것이 국토연구원입니다. 도시란 무엇인가는 삼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상에 보면 신도시, 아니면 기업도시, 스마트도시, 기타 등등의 많은 도시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자, 그 다음에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용어들을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이때 보면은 도시라는 개념들이 도시기능, 부지환경이라고 있고 도시는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 뉴타운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 도시재정비 촉진의 특별법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나오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에서 보면은 도시재생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네요. 인구, 산업,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쇠퇴하는 도시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이러면서 도시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는 쓰지만 특별하게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재의 사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최병선 교수님의 기조 연설에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시의 그 변천에서 농업혁명, 신석기 시대가 들어오는 거죠. 정착문화를 통해서 이제 차일드라는 사람이 6,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 그때가 이제 도시혁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이제 반전의 기회였고,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도시란 무엇인가의 속성을 한번 다른 부분하고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1960년대인데요. 1960년대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뭐 미국 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 개념상 미국입니다. 사례를 뭐 미국으로 든 것은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워싱턴 대행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거의 100년 전엔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100년 동안 계속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워싱턴 대행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주의 후손과 노예였던 사람의 후손들이 한자리 식탁에서 자리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워싱턴 대행진이죠. 그때 연설이. 그다음 블랙 내셔널리스트, 그 다음에 미국이 조작해서 만든 베트남 전쟁, 거기에서 그 미국 사회에서도 반전운동들이 있었고요. 스튜던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환경 부문에는 레이첼 카슨, 봄은 왔지만은 새가 울지 않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DDT라는 농약 때문이죠. 그걸 고발한 것이 침묵의 봄이고, 환경 부문에서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새로운 환경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 해서 레이첼 카슨을 높이 받들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로마 클럽이 로마 클럽이 결성돼서 성장의 한계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보면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오늘 또 최병선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하셨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도시계획, 로버트 오웬의 평등촌, 뉴하모니 평등촌이라든지 하버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공이 법학이죠. 법원에 서기였던 하버드의 전원도시로, 마찬가지로 제인 제이콥스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선택이론, 옹호이론. 이 선택이론과 옹호이론의 배경은 1950년대 미국의 철거 재개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전의 일전의 시대의 축적,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보면은 환경과 도시계획과 정치 사회적인 맥락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것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이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쭉 계획의 개념으로 보면은 1950년대까지는 이때는 좀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고 권력가를 위한 도시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모주의, 조금 전에 설명한 선택이론이나 오모이론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를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뭐 소극적입니다만은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보다 포용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각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면은 이때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이 더욱더 참여를 많이 하고 더욱더 많은 목소리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당초의 목표는 좀 다르게 움직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전문가와 시민의 협치라는 개념으로 물론 90년대에도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더욱더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은 또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난개화나 온난화까지 이제 지구 차원에서의 도시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맡게 됐습니다. 도시 연대에서 마지막 단계인 현재로서는 마지막 단계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것은 인류 공동체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도시는 그 변화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오늘 또 마침 최병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격차가 일어나고 도시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서 30년 내지 50년 뒤에 그걸 대응하려는 도시계획 모델들이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가 새로운 기술혁명해 가지고 도시가 나빠지는 것을 다시 바로잡는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꽤 늦게 대응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대가를 상당히 많이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저명한 사람이 도시는 선이냐, 도시는 뭔가 꿈을 주고 좋은 직장을 주는 곳이냐, 아니면 도시는 문제가 많은 악이냐, 여기서 그것을 초월해서 그냥 도시는 도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가 할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과 악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몫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볼 때 이걸로부터 창출되는 부나 편익이 형평성 있게 인배되지 않고 독점적이 된다든지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존재 아니면 자연의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우리 인류의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성과 배치되는 무관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부정하고 경쟁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세상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4차 산업은 대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혁명이 제대로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게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간의 역사를 검토해봤을 때 공정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경쟁,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자의 설명이고 페어니스, 페어플레이 이와 같은 개념이 있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서 균등이라든지 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분배, 상호 인간관계, 환경관계 이런 부분에서의 적절성이나 형평성을 공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정의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공정을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헌법상에 있어서 인권,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 이것들이 공정의 기초입니다. 그 공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고이틀이 헌법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 노력에는 동일한 보상 아니면 생태적인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개념들이 공정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정이라는 개념에 좀 입각한 세 사람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잘 알고 계십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거죠. 정의롭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의 최대치가 바뀌들 선택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정의 원리와 상충되긴 하지만 예전의 개념이 이 공리주의가 지배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는 롤즈의 공정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한때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전에 풍미했던 것은 롤즈의 정의론이죠. 예, 롤즈의 정의론에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인데 여기서 저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개념이 뭐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그다음 세 번째는 차등의 원칙. 이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의 축차적인 서열에서 먼저 존중돼야 되는 개념에서 공정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키워드가 자유라는 것도 있지만 그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형평성 있는 자유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 그다음에 차등의 원칙은 격차가 나 있는 것을 조금 더 줄여, 격차가 이만큼 나 있는 것을 조금씩 이쪽을 많이 올리고 이쪽을 조금 올려서 이거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롤즈의 정의를 무시개가 하면은 평등한 자유라는 건 삶의 줄 추구고, 그렇죠. 삶의 줄이라는 건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쁜 환경으로부터. 그다음 보다 큰 자유를 위한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토지용 도시계획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계획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세대 간의 형평성, 그 다음에 공동체의 형평성인데 여기에 제가 뭐 아주 새롭지 않은 패러다임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됩니다. 뭐냐면은 자연과의 이제 형평성, 인간 존재와 자연과의 형평성도 함께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연구원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박재길 박사님이 연구했던 내용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파인스타인의 저스트시티입니다. 저스트시티에서 보면은 이 원칙에서 보면 사회라는 것은 권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수, 소수, 부자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여기 또 키워드 있어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데모크라시, 민주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파인스타인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정사회라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파인스타인이 이것은 좀 이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스트시티에 가까운 도시로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를 좀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암스테르담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고요. 유럽, 그다음에 이건 동남아시아에 있는 도시죠. 이거 싱가포르는 도시라기보다는 도시 국가죠. 그런데 여기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강한 민주주의와 이제 독재적 리더십이 있는 아주 상반된 구조인데 이게 한 가지 공유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화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공정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또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 또 후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전원도시와 역사보존의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는 빛나는 도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는 저층도 있고 그 다음에 타워도 있는 이런 또 조합의 사태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주택에서는 양쪽 다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암스테르담은 재정위기라든지 우익대중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자유주의 같은 것이 또 기존의 공정성을 좀 위협하는 부분이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이 지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래서 저희 연구를 하면서
공정도시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공정도시를 사전적 개념, 그다음 실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답이 막혔습니다. 그 이상경 학술위원장님이 저한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비겁한이 아니고 아주 미천한 해답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정도시 계획을 정의를 현재 하기가, 공정도시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개념이 보면은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무엇이 공정함인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이거는 한때 우리 사회에 풍부했던 베이직 니드, 그러니까 기초 수요라는 개념도 무엇이 아주 기본적인 수요냐, 이거를 정의하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학회에서 공정도시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역설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접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연구 결과가 미천함에 대해서 변명의 몫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도시는 무엇인가, 또는 도시계획은 무엇인가를 우선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그 이후에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연두색은 마이너스, 녹색은 마이너스 하는 데서도 더 심하게 된 마이너스, 그 다음 노란색이라든지 주황색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해백산맥, 소백산맥을 따라서 전부 다 푸른 초원지대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더욱더 감소해서 인구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뭐 부산에서도 교외화, 대구에서도 교외화, 뭐 이 정도가 돼 있는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입니다. 그래서 도시 성장을 인구 성장으로만 바로 대체해서도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에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가 너무 붙어 있고, 그것이 가장 우월한 경쟁자의 우월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에 대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결과로 해서 이와 같은 불균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도 별로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산 아래 동네에 보면은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해서 달동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에 보면은 재개발을 해서 12층, 15층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도 보면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주거지역 종세분화 해가지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다음에 또 다른 데는 산 아래 동네는 계속 이렇게 조금 한 층, 두 층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5층짜리 재건축이 되고요. 여기 산 언덕 위에 있는 이 동네도 다시 25층, 35층으로 재건축되는 게 현재 우리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도시냐?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간 구조 측면에서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본동 104번지라고 해서 백사마을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좀 일부 남아있는 달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네는 보면은 여기가 표고 50m 등고선입니다. 표고 50m 등고선이고, 여기 50m 안쪽에 있는, 50m 요 등고선하고 요 길하고 사이에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요 개발제한구역 경계로 해서 50m 이하에서 중계동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개발제한구역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현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9층 또는 11층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는 15층입니다. 그런데 요 백사마을이라는 곳을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요. 이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보면 여기 이제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게 도시자연공원이고 불암산자락의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동네에 대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 측은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50m 아래쪽에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가 9층 또는 19층을 하겠는데 여기가 70m 등고솔, 이게 100m 등고솔입니다. 이 50m 이상의 대부분인 이 지역에 대해서 20층짜리를 하겠다라고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해서 지금 우리 학회의 부회장이신 김찬호 교수님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거를 저지하려고 몸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지만 다음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을 너무너무 곤혹스럽게 하는 사례입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우이경전철의 마지막 종점역입니다. 종점역이고요. 여기가 우이천이고 이거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북한산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알고 있으면 도시자연공원도 아니고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의 안에 이 지역에 6층짜리 관광호텔이 옛날에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호텔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신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가를 했는데요. 1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지하에 있는 산악박물관 기부찬압하고 14개 동이 다 콘도입니다. 유원지에 콘도가 전부 다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원지로서 정의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콘도는 83%가 모두 다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평 내지 80평, 평균 80평짜리 콘도를 그것도 분양을 딱 2명한테 합니다. 부부한테 하면은 전용 별장을 만들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건데 도시계획 시설의 이름으로 해서 이 밑에 동네는 5층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7층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우이천변에 이렇게 골조가 올라가 있습니다. 50%. 그러다가 고발당해가지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왜곡을 한 겁니다. 2개 층까지 허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도시관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시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용인 난개발은 매우 잘 알고 있는데 이게 90년대 얘기가 아니고 2000년대에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진짜로 봤더니 역세권이나 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땅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상한 데다가 해서 행복주택이라면 행복하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한다든지 개발이익 환수에 있어서도 매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경 교수가 연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 부담을 많이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없다 하는 거고요. 다음요. 그래서 또 이것은 이제 공정을 위한 지향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보면은 자전거를 많이 하겠다면 그냥 물량으로 개념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시스템이 안 돼서 아니면은 뭔가 권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개념, 세네 개념을 좀 제안을 하고요. 다음요. 그래서 보면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증진하는 것 이것이 공정성이 지향하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평등한 형평성 있는 분배가 필요하다는 게 전제가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 물적, 자연환경적인 기반인 사회운영 시스템과 함께해서 성과 중심의 인간 이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구조가 공정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공정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현재 잠정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발전 지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된다는데 연구가 좀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유엔 헤비타트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저스시티 용어, 데모크라시와 같은 개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제 참여가 되고, 그 다음에 견제가 돼야 된다. 있네요. 다음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한수가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민 환원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서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공익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배당을 했다는 그 맥락도 있고, 이것도 이상경 교수님이 많이 연구해서 발표한 바가, 국회에 가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맙소사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면 새로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은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동안에 많은 걸 했는데 실천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지는 않지만 새로운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다양성, 형평성,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자유인데 여기에 저희가 덧붙였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 배려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과 경계의 맥락과 연결하는 건 이웃, 세대, 자연, 이것이 자연이라는 것은 시가주의 배경이다, 변방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은 자연의 중심 기능이 있는 거고요. 시가전 시가 중심 기능이 있고, 그 경계선상에는 맥락을 갖춰야 된다. 이게 바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공정도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하고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계량 지표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줬다가 아니고 성과, 행복도라든 만족도로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브 유즈, 여기에 국가냐면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된다. 절차의 민주성 더하기 피드백 내지는 모니터링, 계획 과정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공정도시, 도시계획을 앞으로 해야지만 4차 산업의 극심한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이 소외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우리가 도시가 3토가 되지 않을까 하고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